전 정부 인사의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 법제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대표 공석 사퇴를 맞은 국민의힘이 당분간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징계 기간 이준석 대표가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건데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오늘도 잔행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비선 정치와 권력 사유화에 이어 잇따른 장관급 인사 낙마를 문제 삼아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촉구하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인 박성준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 97그룹의 대결로 완성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를 짚어보고 취임 2달 만에 경고등이 켜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14주 만에 뒤바뀐 여야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결자 해지가 먼저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에 제기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전 정부 인사 거취 문제 해법으로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임기 일치 특별법을 제정하자며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특별법에 합의할 경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조기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우 비대위원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인사에 제기된 고소고발 문제도 정리해줘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제가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 제도 개선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원내대표단에서 한번 법과 제도의 개선 문제이니까 조속히 이 대화에 응하도록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특별법 제정 취지엔 공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소송 취하 조건에 대해선 정치적 흥정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난 정부의 알박기 인사부터 결자 해지하는 게 먼저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현 정부와 국정 철학과 이념이 맞지 않으면서도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기를 해선 안 된다며 해당 인사들의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지난 정부 말에 알박기 인사한 사람들을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 편향 논란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독립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두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이번 정부 인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번째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는데 민주당은 불통과 독단을 넘은 5기 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선수별 간담회를 잇따라 여는 등 이준석 대표 중징계 사퇴 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결국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대신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자명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선수별 간담회에 이어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이 당대표 징계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결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표 부재에 따른 임시나 조기 전당대회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6개월 뒤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은 열어둔 건데 다만 권성동 직무대행은 윤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골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가 올라왔고 그 보고에 대해서 최고위원 전원들이 기획조정국의 해석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윤리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는 공개 활동 없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공유했는데 가사 내용이 윤핵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선 여전히 윤리 징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리 징계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엄호했고 윤리 발표문에도 보면 심증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예요, 우리 당에 있어서. 이건 이제 6개월 징계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는 안 되고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쳐내기 위한 공작이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윗선 개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일부에선 잦은 사퇴를 요구하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무대행체제로 내용 수습에 돌입했지만 만약 이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전에 나설 경우 당내 혼란은 확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친척 채용 논란과 대통령 순방 민간인 동행을 강력 규탄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 전면 재정비와 나토 비선 외교 사태의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권력 사유와 규탄 안건을 상정한 민주당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민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정부 여당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 내용을 지적한 것인데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정치 보복, 권력 사유화를 지목하며 국민이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통국정, 인사 참사, 정치 보복, 권력 사유화로 점철된 2달 동안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대통령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성명서에는 대통령실 비선 정치와 권력 사유화, 잇따른 인사 참사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시스템 전면 재정비와 비선 정치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인사 참사를 사죄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선 정치 사태 전말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전방위적 정치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까지 보복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에게 대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압수수색하고 보복하려는 모습. 대한민국의 국회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 민주당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권이 검경 장악, 검찰 독재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신축공사 사고, 울진 산불 등 올해도 여러 건의 국가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든타임 대응 부재를 인명피해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재구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는 해경과 소방, 해군이 동시에 대응하지 못해 구조시간 지연으로 큰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사고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역시 재난 발생 신고와 화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로 기록됩니다. 결국 실시간 대응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한 게 큰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재난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복구를 회복을 얼마만큼 빨리 하는 건가, 이게 재난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월호는 99분 동안에 302명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선 현재 분산 운용되고 있는 국가 재난망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oT 기술 적용 등 재난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도 IoT에 연결돼 있고 요즘에는 이런 카메라들도 다 연결을 하면, 클라우드 연결을 하면 인공지능이 바로 신고를 하고 그것이 소방서에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을 끌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조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진화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체계 구축을 위해선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선박 점검 결과 등 재난안전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재난관리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10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재난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 직업으로도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조차 없다는 겁니다. 재난관리를 가르치는 학과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표준 교과정도 빨리 만들어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도 만들고. 전문가들은 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 재난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재난안전직렬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재난관리사 자격 도입을 위해선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제대로 된 현장 전문 요원과 장비 구축을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대통령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겠다는 심산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민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말을 멈췄다고 귀까지 닫지 말길 바란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가 진짜 소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축산업과 조선업계 등 인력 수요가 급증한 산업에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한 입국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인력난 해소는 우리 기업과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민생 정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됐던 외국인 노동 인력의 입국을 최우선으로 허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 의장은 국토부에 항공편 추가 증편과 외국 인력 전담 좌석 확보 등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관계부처, 당정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당역에서 열린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합의한 입법심사권을 부여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아베 전 총리의 서거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마음으로부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당대표 징계로 국민의힘 지금 그야말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최고위와 의원 모임, 의원총회까지 열었는데 이 분위기부터 전해볼까요? 네, 먼저 이준석 대표부터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지난 주말쯤에는 이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별다른 그 입장 표명 없이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거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잇따라 나왔는데요.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개인 문제로 불거진 당내 혼란에 책임지는 게 도리다. 이런 목소리였는데요. 이 대표의 징계가 윤리 결정 후 즉시 효력이 이제 발생하느냐 이런 논란은 권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당 기획조정국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 그런데 이걸 관련해서 최고위에서도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대로 이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의원총회 쟁점은 이준석 대표 내년 1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여느냐 이런 논란들에 대한 그 쟁점 사항을 논의한 내용이거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결의문까지 발표하면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는데 오늘 중진 의원 또 재선 의원 모임들을 통해서 권 직무대행 체제에 일단은 먼저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총이 열렸는데요. 이 총에서는 이 당 사무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권 해석한 내용들이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당대표 사고 상황으로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에 의견이 합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 여러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런 논란들도 좀 일단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내 혼란도 이제 수습되는 모습입니다. 또 의총 후에는 이제 결의문 낭독도 있었는데 지금 경제, 보건, 안보 위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여당이 되겠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정리를 해보면 당내 그 유권 해석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권을 이제 그 정지가 된 상황이고 따라서 당 대표직도 직무를 이제 유지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해석인데, 근데 그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이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자격 정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거리를 본다, 대표직을 잃었다라고 보면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지만 네. 당 사무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앞서서 밝혔지만 사고로 본 겁니다. 사고로 봤기 때문에 직무를 할 수 없다. 당원권 정지는 직무 정지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는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거든요.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 이제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는 거리가 아니고 또 사고로 보는 게 맞다. 이게 당 기획조정국의 해석이었고 네. 최고위도 여직 전원 동일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조기 전당대회는 이제 앞서부터 있어 왔는데 네.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서 아마 이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 목소리는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를 주장한 측의 이제 내용들을 좀 주장을 보면 네. 당원 26조거든요. 그 대표의 거리 또는 이제 기타의 사유로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때는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기 때문에 네. 이 전당대회나 비대위 체제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소식 살펴볼 텐데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됐고 당권 주자들도 거의 윤곽이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5명인데 이재명 의원이 아마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6명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후보의 면면을 좀 잠깐 보시면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을 볼 수 있는데 네. 97그룹입니다. 양강, 양박. 네. 97그룹인데 97그룹이라 하면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97그룹인데 면면을 보면 이제 재선 의원이거든요. 그 4명이 모두 다 이제 재선 의원이고 또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주자에는 김민석 의원이 있고요. 아직 출마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이제 출마를 공식화하게 되면 네. 97그룹 대 86그룹 그리고 이재명 의원 이 3파전 이 그룹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런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 출마하는 건가요?
당권 도전이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 언제 출마하느냐 이제 시기의 문제로 보는데 네. 뭐 이번 주에는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등록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하지 않을까. 이르면 17일 전후로 해서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제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랬죠? 예. 여기서 이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발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당권 행보다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왔고 또 제일 먼저 찾은 곳이 호남입니다. 호남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데 당의 핵심적인 이 광주에서 지지 기반을 다지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면 전당대회 룰도 이미 이고문에게 이제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고문의 출마를 언제 하느냐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치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 이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네. 광주를 방문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는 6명이 출마해서 이제 컷오프로 3명으로 압축이 되고 3명이 다시 이제 1명으로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 건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뭐 이재명 의원이 가장 유리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0.73%포인트밖에 뒤지지 않았거든요. 표수로 네, 보면 그랬죠. 약 23만 표, 25만 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중성이 됐다. 그럼 당 내에서는 어떤 지지를 받느냐인데 대선을 거치면서 당내 이재명계가 세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보면 이재명계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번복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 내에서도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당내에서 혁신과 쇄신 또 개혁의 목소리가 높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준석이라는 30대 대표를 선출하면서 그야말로 변화의 바람을 이끌었거든요. 민주당에도 이제 도전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이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의 변수는 97그룹 주자들이 단일화 여부인데 일단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을 모두 다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 과정을 거치면서 이 97그룹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의원과 대결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단일화냐 여부가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잠정 중단된 소통입니다. 파격적이란 평가 속에 탈권위와 소통의 상징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이 윤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돌연 중단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문을 통해서 국민소통관 기자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사무공간이 매우 밀집해 있는 데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다. 그만큼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해서 도어 스태핑 중단이 윤 대통령 의지가 아닌 국정상황실과 경호처의 방역 권고사항을 따른 것임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 시각도 제기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질문에 따라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즉흥적인 답변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네,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지지율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한 것일까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7%,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7%로 나타났고요.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이 34.5%, 부정평가는 60.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26.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잠정 중단된 오늘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은 채 용산청사에 출근했다고 하죠. 코로나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도 재점검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기존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준석 징계 후폭풍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대표 징계에 대해선 적절한 징계다라는 게 33.2%, 과도하다는 31%, 미흡하다는 27.5%로 집계되면서 헌정 초유의 당대표 중징계 사태 그리고 징계 수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아주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에서도 이준석 대표 징계를 놓고 다양한 의견과 또 훈수가 쏟아졌는데요. 자, 먼저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촉발된 혼란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고 꼬집었고요. 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심력 끼쳐서 송구하다며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 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을 보면 조폭 같다라고 아주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린 것은 조폭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와 윤핵관들은 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자진 사퇴론에 대해서 6개월 징계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이유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대표는 아마 수용을 안 할 거라고. 지금 이 대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승복을 할 수 없고, 근데 여기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나마 호소해 볼 수 있는 게 법원의 그 징계 무효 소송이다. 이 대표가 질 수도 있고 가처분해서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더라도 뭐 자진 사퇴 명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당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 발언을 자제한 채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내외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징계 수용이냐, 법적 대응이냐,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대응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당대표 공백 사태의 수습책을 모색한 국민의힘, 결국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 체제를 6개월 지속할 것이냐, 또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등을 놓고는 이견이 분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내용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네, 오늘 하루 줄줄이 의총을 연 국민의힘인데요. 결국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최고위 또한 직무대행 체제가 공식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가 6개월 후에 복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최고위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이 거리가 아닌 사고를 명확히 했고요. 그러면 사고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그 당원권 정지가 그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당 대표로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복귀가 가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수사 결과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 사항 뭐 문제가 없다면 6개월 뒤에는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김 최고위원께서 이 대표와 좀 가까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을 하셨습니까? 주말에 저는 뭐 안부를 좀 확인하려고 네. 전화했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특별히 정무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고요. 네. 주말에 좀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께서 금요일 날 언론에서 본인이 직접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히셨고 네. 그 입장이 주말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 뭐 현재까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대표께서는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 고수할 것 같고요. 또 당대표가 직접 사퇴하지 않는 한 당대표를 거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탄핵 말고는 없기 때문에 뭐 의원총회에서 당대표를 압박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당대표의 결심이 없다면 사퇴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이 상황을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는 당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 속내는 동상이몽이란 말이 나옵니다. 위원께서도 이 대표를 쳐낸다는 소문이 작년부터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대표를 둘러싸고 그 사퇴론 그리고 내분 2라운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인데 그 중진 모임에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당 지도부를 자꾸 흔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분들이 당 지도부를 흔들지 않으면 뭐 흔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대표를 거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돈다고 연말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대선 앞두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선 앞두고 대선을 이길 생각을 안 하시고 다른 공작을 하셨다는 건데 그런 분들이 뭐 글쎄요 당권을 장악한다고 해서 당 지금 국정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오히려 대선도 이겼고 지선도 이겼고 저희가 정말 작년 6월에 새로 시작한 지도부가 국민을 위하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지도부가 더 잘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계속해서 당 지도부를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부도 지금 상황이 위기임을 알고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당 지도부를 안 흔들면 저는 뭐 2라운드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현재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분위기인데 여기에 이제 지지율 하락이라는 또 다른 산을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적신호를 이제 켜진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상황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이 더 이상의 그 지지율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당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지지율 하락세에 있는 국면이 사실인데 도어 스태핑이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복합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서 단순하게 지금 뭐 도어 스태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지지율의 상승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면밀히 파악해서 당정 여기에 대한 좀 해법을 드리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신 많은 국민들께서 그 이유는 정말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고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 정부다운 정부를 원하셨던 것인데 과연 거기에 대한 물음에 지금 잘 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한번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답을 내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전 정권의 안전을 주의하는 삶이고 어느 시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 정부 출범 2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점차 보폭을 넓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인 박성준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올해 첫 출연이신데요. 이제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를 타면서 야당의 이제 압박 수위를 좀 더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2달 차 이제 맞이했던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도 이제 무너졌고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 이제 잠정 중단이라는 뭐 그런 또 지금 이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 이게 서로 이렇게 뭐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의 언어와 이제 대변인의 언어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일상적으로 대변인의 언어는 현안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장관 취임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대통령에는 이제 호흡 조절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끝났을 때 매듭을 짓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실제 허물 없이 기자들과 대화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그것이 쟁점화가 되고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쟁점이 되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가는 대통령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는 매듭의 언어여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주면서 실질적으로는 통합의 언어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저는 좀 도어 스태핑 자체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머지않아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텝이 꼬였기 때문에 국민의 이제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저는 잠정 중단을 하더라도 고려를 해보더라도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언어는 매듭의 언어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기자들과 만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정의 비전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진단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실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임시 방편적인 도어 스태핑 가지고는 대통령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또 문제의 쟁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혼란만 가속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론의 심판을 받았고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급 후보자가 이제 4번째 낙마를 하면서 부실 인사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또 4번째 청문회 패싱 인사도 나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해야 될 취임의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할 때 결국 국민에게 이제 그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정치력을 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은 여야의 협력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야의 협력 관계에서 나의 인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야당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호흡을 같이 해주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상력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와처럼 야당에게 손짓을 내밀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고 독주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는구나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정의 파트너라고 할 경우에는 야당에게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제도적인 틀을 만든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제도화의 틀을 벗어난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왜 이렇게 악수를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정당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7월 첫째 주 이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약간 앞서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와 또 이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또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당내 분위기는 저는 지금 아직 이런 건 이르고요.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타당의 실수와 잘못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실수나 이러한 독단에 의해서 국민의 민심이 이제 심판한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전히 저는 이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2년 뒤에 있는 2024년의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민주당은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이제 처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정당 지지율,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고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지난 그 선거들에서 민주당이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의 이익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총평을 했는데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 이야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셨을 것 같고요.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그리고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전략과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이런 거죠. 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이제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문재인 정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에게 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야의 협력과 국민에게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력자의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잘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여야의 협상력에 의한 협력, 그리고 국민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력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조력자의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 국정의 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퇴행적 행보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번 의원총회에서 짚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야당은 또 뭐를 했냐면 지금 신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원구성을 통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야의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국회의장과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지금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민생을 위한다면은 이제 원구성이 빨리 이제 이루어져야 원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여야에서의 어떤 당내 역학 구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있고 이제 우리도 있는 건데 자, 원구성을 11대 7로 했을 경우에 상임위를 누가 가져가냐 이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검찰 수사 기소 분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후의 조치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국힘의 입장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민생입법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의원 측에서 의견도 좀 있었던 것으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현안들을 보면 네네. 정말 여야가 모두 첨예하게 네네. 대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손뼉을 마주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그 임기 일치 입법 문제인데요. 네, 네. 이거는 먼저 쏘아올린 건 여당 측이 아니라 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이걸 국민의힘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거 전 정부 알박기 인사부터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이거 정치적인 흥정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가 이제 있고 네. 특히 여야의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됐을 경우에 전임 정부에 있었던 공공기관장을 이제 교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정부의 국정 철학과 향후 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 밑받침을 누가 하냐면 사실은 이제 내각하고 공공기관장들이 한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모든 정부에서 그러면 대통령과 같이 국정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 교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기관 임기는 3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5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겹쳤을 경우에 1년이나 1년 반 정도가 남게 되죠.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 공공기관장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과거에 그 뭐 무슨 블랙리스트라든가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정권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그럼 피하려고 하는 뭐냐면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이 그러면 이것을 제도화하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것은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제히 이번에 제도화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국힘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받아줘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왜 안 받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뉴스로는 뭐 국힘도 좀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던데요? 그럼 긍정적으로 받으면 이걸 만들어서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차후에 이제 예. 입법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관련해서 예. 전현희 뭐 그 국민권익위원장,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임기가 보장돼 있단 끝까지 가야 말이에요. 된다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이 있고 임기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출구를 만들어줘야지 임기가 보장되는데 뭐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 자체가 제도적인 틀이 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임기 보장됐는데 왜 나가라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출구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얘기한 들면. 것처럼 네.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에 그 정부에 맞게 임기를 만들어주고 임기가 안 됐을 경우는 사퇴하는 쪽으로 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이신데 예.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제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전대 룰 싸움이 그 좀 평가가 대외적인 평가가 이제 친명계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이제 당내의 세력 분포에 의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 했을 때 당원에 의한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과거에 이제 정당사를 보면 계급 정당, 계층 정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 정당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정당은 캐치올 파티예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포괄 정당을 했을 경우에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당원 당규에 봤을 때 특히 당대표나 최고위원회법을 봤을 때 컷오프를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게 당 간부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해. 당 간부 중심으로 권한을 줬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확대해서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 수 있는
당헌 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개정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포괄 정당에 맞게 캐치올 파티에 맞게 그리고 민의를 하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전준위 하는데 모든 그 전준위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대룰의 예. 결정이 이제 친명계의 네. 그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인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이제 더 드리면 물론 이제 강아랑 앵커가 또 이제 추후 질문이 있는데 어대명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번 선거 전대가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정당의 목표는 결국은 이제 정권을 쟁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을 하는 거고 정치는 뭐냐면 자기의 실력과 입증을 통해서 자기 권한을 확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내가 이런 실력을 갖고 있고 비전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원들의 당심을 받으면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예를 들면 70년대에 40대 기술원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민의를 그 당심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의 변화를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은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저도 당대표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나가겠죠.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고 이 지금 어대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당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등식이 성립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거를 불식시키려고 하면 보다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과 민의를 받아서 새로운 민당의 가치와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도전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셨잖아요. 예. 또 보면은 이재명 그 의원이 여의도 입성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는데 이거 출마 시동을 거는 거 맞습니까? 저는 이미 이제 시동을 걸었다고 보고요. 이미 걸었다. 아마 이번 주나 17일 날 아마 등록이니까 이번 주에는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민주당은 결국은 이제 텃밭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에 대한 확인 그런 차원에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회 전반기 4개 상임위에서 의원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후반기엔 어떤 상임위를 희망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 상임위가 이제 저 처음에 가서는 국방위를 갔는데 제가 국방위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원내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국방위를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차출됐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가면서 그 자리를 들어가서 법사위 활동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재위를 좀 했는데 저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는 경제 상임위를 가서 좀 더 대안을 좀 진단도 하고 대안도 모색하는 그런 경제 상임위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추가로 의정 활동 계획도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봐야 돼요. 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 뭐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국제 정치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요. 국제 정치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협력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경쟁의 시대가 왔는데 지금은 뭐냐면 대결의 시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결의 시대가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의 시대가 이미 이제 오고 있다. 그것이 이제 미중 갈등이고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의 이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대결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제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이제 국제주의라든가 실질적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확산 이런 쪽에서 이제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자유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지금 경제에 있어서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되고 아까 얘기한 국제정치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더 공부하고 대안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좀 국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앞으로 저는 상당히 앞으로 위기의 시대라고 봐요. 그 위기 시대에 맞는 정치인의 준비된 모습으로 좀 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위기 해법을 찾고 또 이제 국제 외교까지 그 활동을 또 많이 들여다보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 그리고 14주 만에 바뀐 여야 정당 지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에 충남과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부산이 29도까지 오르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더욱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또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